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씨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비트코인 기관이 매수하고 있다는 근거, 요런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비트코인이 조정받을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죠? 고래들은 매수하고 있고, 개미들은 뭐 매도하고 있다. 요런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로는 조금 위로가 안 된다.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어요. 예. 보시면 요거 코인베이스에서 조금 이제 분석한 내용이거든요. 이걸 코인텔레그래프가 기사화를 시켰는데요. 보시면은 투자 자문가들은 2024년 2분기에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한 지분을 늘린 반면 헤지 펀드의 보유 자산은 약간 감소했습니다. 요런 내용이에요. 예. 보시면은 이제 투자 자문사에서 한 1분기보다 3% 증가해서 지금 거의 뭐 기관 투자자 중에 9%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대요. 예, 그리고 최근에 모건 스탠리에서도 15,000명의 이제 브로커죠. 예, 재무자문사한테 비트코인 ETF 이제 매수하도록 고객들한테 추천해도 된다. 뭐 요런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 휴가 기간이라서 이게 당장에 막 엄청난 유입이 되진 않는데 요 휴가 기간 끝나고 조금 있으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투자자문사들의 비중이 늘 거다. 예, 실사를 했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투자자문사에서 더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매수할 거다. 요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보시면은 헤지 펀드들, 헤지 펀드들이 물량을 조금 줄인 이유는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19일 연속 비트코인이 이제 유입이 됐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 안 올랐을 때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헤지 펀드들이 현물 ETF를 계속 매수하고 있지만 반대로 CME에다가는 선물 이제 쇼 포지션을 계속 잡고 있다 요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양방향에서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그걸 보고 베이시스 트레이딩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헤지 펀드들이 이제 요 선물 계약과 현물 ETF 간의 갭 차이를 이용한 이제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현물 ETF를 조금 매도했다. 요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현물 ETF를 계속 매수를 하는 거예요. 예. 계속 매수를 하면서 그 높은 가격에 숏 포지션도 계속 잡아놓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내가 만약에 현물 ETF를 쫙 팔았다. 그럼 가격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그럼 그 가격 떨어졌을 때 이제 선물 포지션을 수익 실현을 딱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방식이니까 최근에 많이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현물 ETF 정리하면서 악재 막 쏟아지면서 가격 쭉 내려가니까 쇼 포지션은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점에서 수익 실현 딱 하고 포지션 종료를 딱 하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빵 올라갔다. 회복을 반등을 좀 해줬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무조건 이것 때문에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그런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자 13F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걸 분석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게 보시면 기관 투자자가 계속 늘고 있다. 그 이유는 1분기에는 이제 현물 ETF 10개의 ETF에서 1분기에는 1479개가 이제 증가했어요. 기관들이, 그러니까 기업들이. 근데 2분기에는 1924개, 그러니까 한 30% 정도 증가했다는 거죠. 근데 3월 말 가격이랑 6월 말 가격이랑 보면요. 거의 10K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격 이만큼 하락했는데도 2분기에 오히려 비트코인 ETF를 매수한 기업들이 30%더 늘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결론은 기관 투자자들이 2분기에도 계속 매수하고 있다. 그러니까 매수세는 살아있다. 가격이 하락해도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관 투자자들은 대체로 강력한 손을 유지하고 있다. 그 비트코인 사놓고 안 파는 걸 보고 다이아몬드 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손이다. 왜냐면 처음 비트코인 ETF가 딱 출시되고 났을 때는 유입되는 금액으로 보니까 비트코인 ETF 엄청 성공이었어요. 근데 이 새로운 자금들이 가격이 하락할 때
진짜 막 혼란스러워서 막 매도하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2분기에 딱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보니까 이제 1분기에 보유하고 있던 44%가 추가적으로 2분기에 더 매수했다는 거예요. 가격 떨어지니까. 예, 그리고 22%는 그냥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홀딩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21%는 포지션을 줄였고 13%는 완전히 이제 전량 매도했다. 요렇게 딱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66%가 더 매수하거나 아니면 홀딩이고 나머지 34%가 매도하거나 아니면 이제 전량 매도하거나 아니면 약간 비중을 줄였다.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13% 중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홍콩 ETF 이제 비트코인 ETF 출시되고 나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유출되고 있는 게 보니까 홍콩에 기반을 둔 회사들이 미국 ETF에서 홍콩 ETF로 넘어간 것 같다. 요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DTCC 관련해서 그 얘기 말씀드릴 때도 그랬고, 예, 미국보다 이제 홍콩이 조금 더 완화된 정책이기 때문에 수수료도 비슷하고 그래서 홍콩에 기반 회사들이 많이 넘어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포지션을 전량 매도한 이 13% 중에 그런 기업들이 포함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변동성이 나타나자마자 기관 투자자들이 공황에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니까 꽤 안정적이다. 예,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헤지 펀드는 여전히 큰 플레이어다. 아직도 이제 많이 보유하고 있다. 요렇게. 자, 그래서 토탈 결론을 보면요. ETF는 다양한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큰 텐트와 같다. 밀레니엄이 위스콘신주와 같은 ETF 제출해서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꽤 멋지다. 시간이 지나면 부유한 매니저와 연금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보고 싶다. 요렇게 요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밀레니엄 같은 경우에는 헤지 펀드 중에 뭐 거의 세계에서 가장 큰 헤지 펀드예요. 알아주는 헤지 펀드인데 헤지 펀드들은 보면 이제 고위험 자산에 많이 투자를 해요. 여러 가지 투자 방식으로 옵션 거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고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고 위스콘신주의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근데 비트코인 ETF는 고위험 자산군을 선호하는 헤지 펀드들과 되게 안정적인 자산을 선택하는 이제 연기금 같은 그런 기관의 채택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당연히 개인들도 채택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엄청 흥미롭고 멋지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항상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새로운 자산이 딱 탄생을 하거나 새로운 ETF가 딱 출시가 되면 처음에는 개인이나 이제 헤지 펀드 같은 조금 모험을 하는 그런 물량들이 들어오고요. 예. 매수를 하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뭐 이제 투자 자문사나 뭐 증권사나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또 이제 들어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걸 선호하는 연기금이나 이런 기관에서 딱 채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되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2분기까지 요거 보기에는. 예.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하나는요. 트럼프가 지금 비트코인에 엄청 친화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표심 얻으려고 일부러 쇼하는 건지 아니면 뭐 진짜로 그런 건지 좀 모른다 그죠? 예, 그래서 원래 싫어한다고 했다가 자기 이제 뭐 선거 나오니까 나 비트코인 엄청 좋아요 이런 이미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또 요런 기사가 났어요. 예. 켄터 피츠제럴드 대표인 루트닉이 트럼프가 올해 11월에 대통령에 당선이 될 경우 백악관으로의 전환을 지휘할 예정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 딱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바이든한테 그 권력을 넘겨받을 때 뭐 인사 관련이나 정책 관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다시 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자문을 하고 이제 도와주고 당연히 결정은 트럼프가 하겠지만 그런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맡아서 하는 게 루트닉이다. 지휘할 예정이다. 요렇게 기사가 떴어요. 예. 이 루트닉이 누구냐면요.
이 회사는 2021년부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테더에서, 그러니까 테더의 재무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ETF도 지금 보유하고 있다. 1800만 달러 규모의.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20억 달러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도 출시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되게 암호화폐에 친화적이고 암호화폐의 미래를 이제 보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지금 이제 전환을 지지하도록 이렇게 딱 했다는 건 실질적으로 뭔가 트럼프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 친화적인 당선이 되더라도 그런 입장을 보일 확률이 높아진다. 왜냐면 이전까지는 다 말만 했는데요. 지금은 인사를 그렇게 딱 짜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두바이 법원에서 암호화폐로 이제 급여 지급하는 걸 이제 인정을 했대요. 2023년에 이제 요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를 기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요거를 다시 이제 승인을 해줬답니다. 2003년에 이걸 기각했던 이유는 암호화폐의 정확한 가치 평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는데요.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요거를 이제 인정해줬다는 거는 되게 이제 일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디지털 통화의 추가 통합을 장려하는 긍정적인 선례를 만들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도 지금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국민연금에서 매수하기는 힘들어요. 예, 완전 뭐 불법은 아닌데요. 조금 힘듭니다. 이제 좀 그런 국민연금은 안전자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비트코인을 조금 매수하기에는 뭔가 지침이나 이런 데서 걸리는 것들이 많아서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다. 예, 그래서 국민연금이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많이 담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좀 웃기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주가가 비트코인 가격보다 변동성이 더 심하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어찌됐든 간접적으로 투자를 했다. 예. 그리고 코인베이스 주식은 원래 좀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매도했다가 2분기에 이제 더 많이 매수를 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이제 비트코인 사지는 못하고 국민연금이 이제 간접적인 투자는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러시아도 국영 암호화폐 거래소를 지금 설립했고, 그리고 가나 중앙은행이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 초안을 또 발표를 했고요. 예. 자,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이 채택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만 보니까 이런 호재들이 작용을 안 하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은요, 원래 이런 단순한 호재 하나, 악재 하나에 반응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호재가 떴는데 막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도 엄청 많았고요. 악재가 떴는데 막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엄청 많았어요. 예. 아직까지는 이제 뭐 금이나 이런 진짜 엄청 큰 자산들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성숙하지 못해서 이제 헤지펀드나 뭐 이런 기관들이 막 기업들이 막 매스컴 플레이 해가지고 막 개미들 엄청 공포에 질리도록 만들어 놓고 지들이 매수해서 가격 끌어올리고 막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ETF가 승인이 나고 시장이 조금 안정화된 느낌으로 보였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가격이 지금 뭐 59K가 아니고요. 만약에 80K라고 쳐봐요. 그러면 이런 기사 하나하나들 전부 호재라고 막 코인니스에 도배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유튜브에 도배되고. 근데 이런 호재가 떠도 지금 가격이 별로 반응이 없으니까 이런 게 별로 호재로 작용을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멘붕이 오는 거죠.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장 상황은요, 좋지 않아요. 첫 번째, 전쟁 이슈 때문에 중동은 8월 13일 날 이제 막 공격할 것처럼 했는데 그게 이제 이란이 공격 안 하고 조금 흐지부지 되는 느낌으로 보이곤 있지만 아직까지 이란은 언제 공격할지 알 수 없다. 그리고 플러스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또 난리예요. 나토 연합군 때문에. 지금 막 엄청 막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들어가가지고 막 진짜 막 70몇 개의 마을을 점령하고 뭐 1000km에 저거 뭐야 그 러시아 본토를 장악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전쟁 이슈가 지금 조금 아직은
좀 위태위태하다, 긴장감이 아직 높다. 그게 이제 자금들이 들어오기 힘든 이유인 거죠. 뉴스 기사에서는 별로 안 나요. 예, 왜냐면 지금 대선 관련해가지고 그런 뉴스 기사 막 나버리면 민주당한테 좋을 게 없거든요. 해리스한테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뉴스에는 그런 것들이 보도가 많이 안 되고 있지만 지금 막 그런 전쟁 이슈들이 긴장감이 엄청 고조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해 하실 게 해리스가 지금 바이든이 내려가고 해리스가 딱 이렇게 대선 후보가 됐는데 뭔가 해리스는 엄청 암호화폐 친화적으로 이렇게 나와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친화적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저도 조금 예상치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의견이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뭐냐면, 지금 이제 카멜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후보기도 하면서 부통령이에요. 예. 트럼프랑은 완전 입장이 다르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현직 부통령이 글쎄요 제 상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틀려가지고요 저는 지금 대통령하고는 완전 다르게 생각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입장을 보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통령과 대선 후보라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생각을 좀 못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암호화폐 유권,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보유한 유권자들의 표를 이제 포기하진 않을 거다. 그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카멜라 해리스가,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런 암호화폐 부정적인 입장인데 카멜라 해리스가 나는 다르다. 막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거죠. 현 부통령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바이든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뭐 FIT 21 법안이나 뭐 새로운 뭐 이런 법안 관련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조금 바이든이 조금 긍정적으로 변신을 해주면 카멜라 해리스도 바로 이제 입장을 바꿔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카멜라 해리스가요 암호화폐를 공격하고 막 그러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냥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지금 못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보시면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암호화폐를 다 죽인다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거지 사실상 알트코인한테는 악재가 맞는데요. 비트코인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진짜 개인 투자자들 예를 들면 좀 진짜 과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냥 주가 조작하는 애들이 주가 조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막 정부한테 요구하는 거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왜냐 지금 알트코인 빨리 돈 넣어가지고 펌핑 시켜가지고 개미 태워야 되는데 그런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투자자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지금 암호화폐 기업들이나 뭐 거래소 막 VC들 막 공격하고 있으니까요. SEC가 그래서 이제 계속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조금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조용했거든요. 근데 지금 두 파로 나눠져 있어요. 윙클보스 쌍둥이 형제들이 보면 지금 막 암호화폐 관련해가지고 카멜라 해리스를 엄청 까내리고 있어요. 공격하고 바이든도 엄청 공격하고 SEC도 공격하고요. 완전 책찍질을 하고요. 마크 큐반을 중심으로 지금 크립토포 해리스라고 딱 요렇게 민주당 지지하는 그러니까 크립토 쪽 기업의 사람들, 친화적인 사람들, VC들, 요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단체가 있거든요. 걔들은 또 계속해서 이제 당근을 주면서 기부도 하면서 카멜라 해리스를 계속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뭔가 조금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잠시만요. 요거 지금 제가 이전에는 7월 8월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6월 달에 하락했는데 7월에 상승을 안 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거를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주로 나눠 봤어요. 주로 나눠 봤을 때
지금 요렇게 28주차부터 39주차까지는 사실 좀 빨간색이 많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빨간색이 조금 많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항상 이제 요때쯤에는 별로 좋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지만 40주차에 딱 넘어가니까 어때요? 온통 초록색이죠. 예. 40주부터 이제 46주 한 달 반 정도는 거의 초록색이 도배돼 있어요. 그죠? 특히나 보시면은 2016년, 2020년 이렇게 대선이 있었던 해에는 엄청 좋았다. 그러니까 24년도에도 요때 40주차부터 또 좋아질 수도 있다. 이게 10월 달이거든요. 예, 10월 달부터는 또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무조건 뭐 내려가고 이거에 따라서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가격이 조정받고 있고 그러면 그냥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간다고 하면 또 이제 하반기 되면 엄청 상승해 줄 수 있겠구나.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조금 편할 것 같다. 요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오늘은 제가 최대한 긍정적인 내용들만 들고 왔어요. 부정적인 내용들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막 이렇게 펌핑해 줄 것 같진 않아요. 제가 거의 한 2주 정도 전부터, 그러니까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그 갈등 생기고부터는 제가 계속해서 조금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그 입장에 변함은 없어요. 사실 변함은 없는데 지금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크게 상관없다. 너무 개의치 마라. 기관들은 다 매수하고 있고 개미들만 지금 털려나가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은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나 고래들은 좋아하는 상황이니까 절대로 이제 매도하지 말고 본인이 생각했던 올해 말이나 내년 초중순까지 본인이 계획했던 대로는 쭉 밀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하락장 시작이다 뭐다 이런 소리가 많은데요. 그런 거에 흔들릴 필요 없다. 아무 근거 없는 소리거든요. 그냥 차트 보고 그런 소리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예. 최근에 제가 영상을 좀 자주 안 올렸어요. 예, 왜냐면 지금은 뉴스 하나 들고 와서 악재다 호재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야기 해봐야 요즘은 그런 호재나 악재의 가격이 거기에 따라 올라오고 내려가고 이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예,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불안하다 보니까 나스닥은 올라가도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는 조금 위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경기 침체나 전쟁 이슈나 이런 어떠한 악재에도 조금 불확실성에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